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는 오후에 3시에 전체를 열어서 청문기획서와 같이 증인 참고인 채택안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명 중에 최성해 총장님을 저희들이 빼고 11분이 증인으로 채택 합의가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명단이 채택이 됐습니다. 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이고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 입장 차례로 들어봅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임을 아마 줬는 게 안 맞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어제 후보자님 해명과는 다르게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받았다고 한 표창장의 진위 여부가 논란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강병기, 박지훈 변호사, 유지만 시사저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와 삶을 같이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고 마지막 말을 쓰시겠습니까?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4부 해보니즘에서는 임종 체험을 하고 온 기자가 출연합니다. 죽음을 앞둔 심정은 어땠을까요? 직접 체험하고 온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난무한 고소 고발에다가 막판 쟁점으로는 봉사활동하고 받았다는 표창장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조국의 청문회인지 조국 가족의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증인 합의까지 일단은 됐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8월 말에 원래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2, 3일 합의했다가 뒤집어졌고, 결국은 9월 6일 날 됐는데, 네. 늦었습니다만은 청문회를 하긴 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늦었지만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예. 최소한의 자기 의무를 수행하게 됐다 보고요. 예. 또 국민들께서도 매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청문회를 거쳐서 국민들께서 한 번 더 판단하고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지금껏 여러 의혹들이 나왔고요.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장한 쟁점 사안이 어제부터죠. 동양대의 표창장 문제입니다. 네. 예, 이 진위 여부는 검찰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학교 측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자녀 딸의 표창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하고 과연 연결되느냐. 이게 조금 네. 예. 이번 뒤에도 아마 검찰 관련된 질문이 좀 나오긴 할 텐데요. 예. 이번에 그 검찰 인원수가 대략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수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반부패팀 등 해가지고 거의 30명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의 그 특수부 정예검사들이 예. 지금 조국 그 후보자의 사건 관련돼서 좀 투입이 됐어요. 예. 이 정도 규모면 아마 그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 어떤 재벌 기업 정도가 하나 연루된 예. 대규모 그 권력형 게이트 정도를 수사하는 이 수사 규모인데 예. 이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게 그 조국 후보자 딸의 그 자소서나 그 학생부 전형 기록부를 놓고 또 대학 입학 전형 때 제출한 원서를 놓고 한 줄 한 줄 검토하면서 이게 사실에 맞느냐 아니냐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맞나 싶습니다. 예, 검찰이 예, 예. 이렇게 하는 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어떤 진술서라든지 뭘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딸의 이 진술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조국 후보자 딸이 장관 후보자 검증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생기부 유출 문제도 그렇고. 네. 이 표창장을 생기부 유출 문제는 예. 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그건 이따가 다시 제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생기부 문제도 그렇고 딸이 표창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갖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언론이 거기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제가 보기에는 과거 2009년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할 때하고 너무 방식이요. 예. 검찰은 계속 그 피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정보, 수사 계획, 그 어떤 관련된 사안들을 별건들을 계속 흘립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실 그 후보자의 명예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감없이 드러나고요. 예. 그러니까 생기비 문제에 관련돼서 조국 후보자 따님의 명예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금요. 예. 어느 누구도. 예.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조차도요. 그냥 다 흘리고 그 언론은 받아쓰기만 합니다.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아니면 사실이 아니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가 취재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언론이 검찰이 얘기하는 거 받아쓰고, 정치권이 입장 얘기하면 그것도 받아쓰고. 이게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때 한 몇 달 동안에 일었던 이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동양대 총장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전제는 이 동양대 총장이신 분은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그 성명을 올렸던 단체 일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증거인멸 혹은 사문서 위조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후보자에게 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부담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그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만약 위조하고 기록 어떤 몇 가지 이 정점이 있어요. 첫째, 그 표창장이 동양대학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쟁점이고요. 예. 두 번째, 실제로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러한 봉사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동양대 그 총장의 표창장이 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 그 대학에 들어가는데 얼만큼의 영향을 줬느냐 이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 총장은 부인했지만 오늘 연합뉴스에 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양대 한 교수가 당시 그 고교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같은 동료 교수입니다. 예. 이 조국 후보자 딸이 와서 열심히 일했고 고생해가지고 자기들 거기 참여했던 교수들이 표창장이라도 줘야겠다. 너무 고생해서. 왜냐하면 동양대가 굉장히 외지에 있어요. 지방에. 예.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학생들 봉사활동 점수제가 있어요. 근데 이 동양대 이 프로그램은 점수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 딸이 어머니가 있고 하니까 어머니 보러 왔다가 같이 했다 이런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봉사활동 계속 한 거니까 하도 미안해서 다른 걸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 표창장을 하나 주자 해서 교수들이 줬고 실제로 그 당시 동양대학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단과대학별로 이 양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학교 측에서 총장께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차미혁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관여했던 행정조교 한 분이 이 조국 후보자 딸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실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결국 검찰 수사가 학교를 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했으니까 그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면 되죠.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 부인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만일
내일 청문회가 무사히 치러지고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면은 그 이후에도 검찰 수사는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혹시라도 조국 후보자 부인이 뭐 포토라인 앞에 서고 또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뭐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이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과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직을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리더십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전부 다 가정에 기초한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사실상 오늘 이낙연 총리께서도 얘기하지만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국회 검증 과정, 인사청문회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고 대통령 인사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하고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만약에 진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순간 다 낙마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건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구속 수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법 체계에 따르면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면 그렇게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죠. 지금 압수수색 다 했지 않습니까? 자료 확보했고요. 예. 조국 후보자 그 배우자가 도망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예.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차분히 검찰이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책임지는 거고 죄가 없으면은 수사하다가 무혐의나 또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법원의 판단까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당장 뭐 검찰이 기소했다, 수사했다, 기소했다 해서 조국 후보자가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생기부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예. 생활기록부 유출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지금 그 언론 보도에서 보면, 로그 기록을 하긴 하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 그 본인이죠. 네. 본인과 그 수사기관만 딱 두 군데서만 이 로그 기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유출을 했느냐. 조국 딸이 예. 주광덕 의원에게 줬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그 이동영 사회자께서 아실 텐데 이 나이스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정보를 모아놓고 관리를 잘못하고 유출하고 어떤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서 임의로 활용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 그 당시에도 상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 관리 잘하겠다고 그 당시 교육당국이 여러 차례 공언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두 사람만 가장 최근에 봤더니 두 사람 외에는 그 몇 년간 지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조국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 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 장관 안 되게 주광덕 의원에게 공익 제보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결국은 또 하나의 자료는 검찰로부터 있는 건데 검찰에서 그러면 누가 줬느냐? 검사가 줬는지 또는 검찰 수사관이 줬는지 그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만약 검찰이 지금 자기들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공식적으로 관여한 바 없겠죠. 그러나 검찰이 여러 가지 그 유출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 빨리 수사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회복해야죠. 그래서 예컨대 주광덕 의원의 핸드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하면 검찰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자기의 결백을 밝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일단은 뭐 우리 자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사당 최근에 나이스에 접속한 수사당국은 일본 수사당국입니까? 아니면 뭐 미국의 검찰입니까? 예. 그 최근에 또 검찰 내부통신망에 조국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인 글도 올라왔거든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공무원입니다. 검사 가끔 제가 보면요 검사들께서는 자기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매우 특수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권은 자기들의 특권을 지금까지 누린 특권에 대한 이 특권 의식에 도취되어 있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예. 그건 명백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보죠. 8272님께서 진영을 떠나서 자기 가정을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이 목민간이 되겠다는 것에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8515님. 저는 직인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인 사용을 총장이 기억한다고 확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치 혐오와 피로감을 줍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저도 뭐 이렇게
정치 해설하고 평론하고 진행하고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래서 그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기자에서. 그래요. 끝으로요. 네. 이재정 의원이 기레기 발언해서 홍익표 의원이 또 대신 사과를 했던데 부적절했다고 보신 겁니까? 뭐 어쨌든 그 표현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사용할 것은 저는 뭐 그 문제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그런 맥락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언론과 기자분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존중과 그거에 대한 어떤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론과 기자분들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예. 이번 조국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 채널A하고 조국 후보자는 앉아서 있는데 재선인 저는 서서 봤다. 그래서 뭐 황제의전이다. 예. 이런 세상에 이런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끄럽다라고 했어요. 그런 기사를 쓰는 건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날 저도 의자가 있어서 틈틈이 앉았고 제가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제가 조국 후보자 때문에 일어서는 건 아니고 그 시대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제가 서서 사회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카메라가 없을 때 앉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자분들이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났죠. 그 가정에서. 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이 이 정도냐. 질문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계속 반복된 질문, 조국 후보자의 어떤 해명에 대해서 이미 앞서 했던 걸 반복하고 특별하게 이 치밀하게 그거를 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언론계 스스로도 자성이 필요합니다. 예.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듯이 언론도 자신들의 보도와 뉴스를 갖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자간담회 이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내일 청문회가 끝나면 또 여론이 어떻게 밝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데 예. 다만 조국 후보자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히고 여러 가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자료를 갖고 입증을 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신 분들은 찬반이 바뀌었어요. 예. 찬성이 훨씬 높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기자간담회를 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뭐 한 6대3 가까이 반대 여론이 높은데 보신 분들은 도리어 찬성 여론이 높은 걸 보면 저는 후보자의 설명을 들으신다면 조금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문회가 이제 내일 열립니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역시 딸을 둘러싼 의혹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제 오늘 갑자기 뉴스가 쏟아지는 것이 이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이 문제입니다. 결국 내일도 이 문제 가지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이었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이제 표창장을 조국 후보자 딸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파문이 오늘 하루 종일 좀 커졌습니다. 예. 이 관련 의혹은 2012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이를 제출하면서 이제 합격에 활용됐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또 심지어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조국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임했다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전화했다는 거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파문이 더 커졌죠. 예.
이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어제 오후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상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가 없다. 예. 이랬다가 또 동양대 입장은 총장이 안 준 게 아니고 기억이 없다는 뜻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했다가 또 오버였다 그랬다가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또 한번 물어봐요. 예. 최근에 그 표창장 준 사람들 한번 몇 명 이름 대봐라. 뭐 아무도 그러니까 못 될걸요? 아까 우리 기억합니까, 청취자분도 의견을 줬습니다만 이 직인 관리하신 분. 네. 그 총장 이름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표창장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어폐가 있는 근데 거예요. 내가 모르면 아니 한 10명만 한번 대봐라 그래. 못 될걸요. 한 명도 제대로. 거기다가 이때 최 총장이 과거에 네. 또 조국 후보자를 반대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정치적으로 더 섞여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뭐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취재원으로서 쓸 이유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겨요. 기억 아니다. 안 찍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걸 갖고 검찰이 이렇게 호들갑 그냥 저는 뭐 다 빼고 산문서 위조예요. 그래서 만일 맞다고 하면 이걸 갖고 압수까지 하고 몰라 이선호 그 CJ 그거 압수할 거는 뒤늦게 압수를 하다가 영장 받은 지 며칠 후에 한참 뒤에 다 채워라고 압수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건은 압수를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검찰 수사 방식이 조금 제가 법조인 시각에 봤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인지도 모르겠고 이 참고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 참고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말고 직원을 불러야죠. 위임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들여보다 보니 맞는데 이 사람한테 10명만 데려도 못 될걸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총장이 자기 상중 사람을. 근데 어쨌든 최 총장은 그 후보자 아내한테 또 전화를 받았단 말이죠. 이건 예. 어쨌든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냐. 예. 전화해서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성해 총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자신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동양대 쪽의 입장은 또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통상 입학 관련 기록들은 보관 기간이 최대로 봤을 때 한 5년 정도라고 본다면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실 쪽에 이제 동양대가 공문을 보냈을 때도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준 적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자료가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성해 총장은 마치 그 표창장을 내가 누구에게 직임 찍어줬는지 다 기억하는데 조국 후보자에 따른 없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2012년에 받은 표창장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 다음에 자료가 그게 확실하게 입증되는 자료가 남아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예. 참 복잡하네요. 한숨이 복잡 안 합니다. 하나도 복잡 안 하는데 자꾸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기사는 더 주목을 하고 이 사람이 그런 말 하도록 만들고 또 부각해서 기사를 내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를 기억한다는 총장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여권 인사로부터 동양대 총장이 전화를 받았다. 이거는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동양대 총장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겠죠. 또 밝혔잖아요. 그리고 여권 인사가 누구로 본인이 밝혔고요. 유시민 전 장관, 김두관 의원인데 유시민 전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이 동양대 총장과 원래 친분이 있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마치 청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또 읽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양쪽의 말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인데 최성해 총장이 오늘 아침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한 걸로 보도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죠.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 최성해라는 사람 총장 그 사람의 모든 말을 사실 취재원으로 쓰기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화를 하면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제보를 얘기하는 형식이거든요. 이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면 또 이게 증폭되는 의혹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최성해라는 총장의 어떤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지금 들어야 될지 그걸 다 보도해야 될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동양대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니까요. 예. 제일 좋은 거는 관리대장 보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대장 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또 2012년도 이러니까 그때 직원들 불러보면 되잖아요. 예, 불러보면 되는 거죠. 위조했으면 처벌하고 진짜 예. 위조했으면 예. 그 위조한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예. 이거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박준 변호사 말처럼 이런 문제로 한 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실. 정도냐면 특수부 이런 데서 뇌물 사건 있잖아요. 예. 정경유착 뭐 이런 거. 우리 아까 홍익표 의원도 그 말씀 하시던데 그 정도로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이런 사람이나 압수수색 좀 빨리 하지. 이거는 다 풀어주고 이해가 예. 안 되네요. 자, 내일 청문회에서 이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가 또 쟁점이 됐었습니다. 6일 청문회를 하기로 한 이후에 증인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쪽은 최 총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이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사실 어제 증인 합의가 끝났어야 됐는데 오늘까지 좀 미뤄졌거든요. 이 때문에. 예. 근데 오늘 이제 끝내 최성해 총장을 증인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내일 청문회를 열기로. 민주당이 최 총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과거 행적이 이제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이었죠. 이제 온라인에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실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독교 단체 회원인데 이제 무리를 빚은 그 정광훈 목사와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입장에서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한다는 건 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엉뚱한 있습니다. 얘기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처음에 12명 이야기가 나오다 11명으로 최종 확정된 예. 거죠. 빠진 예. 거죠. 예. 11명 확정됐는데 박준 변호사 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원래는 나가지 않으면은 벌금 같은 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안 나가도 되잖아요. 예. 5일에 기한을 두고 불러야 예. 됩니다. 지금 기한이 없습니다. 예. 사실상 안 나가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나가도 그러니까. 그만입니다. 11명을 채택했습니다만은 11명이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나올 수 있죠. 통보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정말 통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언론에 보도는 되지만 언론 못 받다고 하면 뭐 그만인 거니까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도 이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출석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표창장이 논란이 되자 과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자녀들, 아들, 딸,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단 말이죠. 예,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순간적으로 황교안 자녀 장관상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장관상을 받았는데 두 자녀는 장애우 친구 맺기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한 지 4달 만에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당시 수상했는데 이때 이 일을 두고 특혜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이게 연대 법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아들이? 예. 그게 혹시나 뭐 자소서도 살펴보면 되겠죠. 이제는 모든 공직자 자소서를 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살펴봐서 이거를 써서 냈고 혹시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기억을 못하든가 뭐 잘못된 뭔가 있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소개서가 뭡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PR. 잘 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금 부풀려 쓰기도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제 키도 조금 늘리고. 키도 늘리고. 몸무게 좀 줄이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네. 사실은 아닌데.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라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자기 속에서 쓰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게 안 맞다 이 자체가 좀 약간 코미디한데 뭐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하는 건지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부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재호 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반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들어봐야죠. 예. 예. 자,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굉장히 많이 하네요. 예, 지금 맞나 이게? 압수수색한 곳에 이제 한 30군데가 넘어간 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엔 한 10몇 군데에서 시작을 했는데 30군데가 넘었는데 오늘
오늘 오전 9시 반경에 이제 한투증권 영등포 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가지고 하드디스크하고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혹이냐면 이제 사모펀드 투자 문제인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인 걸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한투증권을 한 이유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국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역에는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한투증권을 통해 관리하는 예금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판단컨대는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별건에 지금 해당해요. 건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코링크업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털겠다는 거거든요. 예. 한투의 지점의 예금 계좌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검찰이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본류하고 지류로 지금 다 지금 들여다보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국 후보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고 네. 지금 조국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조국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서 30군데를 넘는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조국은 안 된다 이런 경고라고 봐야 됩니까 검찰에? 아니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뭐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나요? 엄청난 비리가 지금 됐는데 지금 이게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이 수사가 되겠죠. 근데 언제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제출하라 하면 임의로 제출할 수도 있는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이 많은 곳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검찰이 자신들의 일반적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는 뭐 조국을 떠나서 누가 되더라도 좋은 사람이면 가만 놔두고 우리가 봤을 때 좀 안 좋은 사람이 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건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영장을 판사가 내줬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소명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사를 패턴을 봤을 때는 정말로 강력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오촌 조카가 이 사모펀드 운용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한 거 아니냐, 실소유주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고요. 현재는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해 있어가지고 이제 검찰이 뭐 신병 확보를 하려고 한다는데 오촌 조카인 이 조모 씨는 이 조국 후보자와 처남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또 코링크가 조 후보자 일가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코링크의 잘못이에요. 예. 후보자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빼돌리든 말든. 어차피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것도 그런데 블라인드 투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알게 됐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그쪽으로 증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조 후보자라든지 가족을 비난을 하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빼돌렸다 그러면 조 후보자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죠. 엄청난 피해자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형식상으로는 블라인드 투자를 했는데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착복을 한 경우잖아요. 빼돌렸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갖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사모펀드 자체가 국민들이 일반인이 대중 잘 몰라요. 뭔가 빼돌렸다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정확한 사실보다는 가십적인 사실이 밖으로 많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낙연 총리가 검찰을 향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어제였죠. 검찰 내부망에 이제 현직 검사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 이러한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한 데에 대해서 이제 이 총리가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총리는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그 비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이제 당시 2%에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털어놨다. 내뱉은 거죠. 검찰 조사에 정치적 행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청문회 열리고 검찰 수사는 아마 계속될 겁니다. 되겠죠. 예. 잘해줘야죠. 예. 결과를 지켜보고요.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40대 부부하고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을 해봤더니 이곳에서 7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A 씨의 가족인 아내, 딸, 아들 등이 이제 모두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을 했거든요. 이 투신한 아파트하고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뭐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경찰은 이제 부검을 실시해서 사인도 조사할 예정이고 또 휴대전화 등을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라 주변인 탐문 조사 등으로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좀 파악할 예정입니다. 예. 유서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외부 침입이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서상 봤을 때는 자신의 그 생활과고 사체 얘기가 있습니다. 44세 가장인데요. 그리고 우편함 이런 데 보니까 상당히 대출 광고 전단지라든지 우유 대금만 해도 25만 원, 9천 원 정도를 못 냈다 그럽니다. 그 정도면 뭐 다른 공과금이 상당히 밀렸을 거로 추정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그러니까 살해를 하고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딸을 네. 살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생활고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생활고죠. 본인도 밝히고 있고요. 결국 계속 반복돼. 이거는 뭐 살인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과연 제대로 옛날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갖추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도 40대고 아내는 또 30대 초반입니다. 네. 또 아들 딸은 8살 6살이란 말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뭐 파산 제도도 있고. 파산 있고요. 예. 복지 혜택도 꽤 됩니다. 예.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빚이 많다면 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식들한테 대물림이 안 됩니다. 그럼요. 사망한다 예. 하더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복지 제도나 지원 대책들은 많이 있는데 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좀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알면은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고 본인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예. 이걸 모르는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정보를 잘 모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런 걸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 뭐, 이 파산제도 같은 경우에도 뭐 법률 구조공단이나 그렇죠. 이런 데 문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의하면 되고요. 복지 부분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도 알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대부분 걸려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죠. 본인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한 쉽게 거죠. 말하면. 예. 본인들이 뭐 부모가 죽자고 해서 같이 죽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주현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 이재호 고문과 돌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적폐 수사 마무리와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윤석열 총장 체자의 검찰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해석이 난무한 실정이죠.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분으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수처법을 발의하셨던 분 자유한국당 이재호 상임고문 만나봅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최근에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45년 만에 무죄 선고. 45년 만입니까? 예. 예.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하게 됐다. 예. 예. 왜 이렇게 늦게 밝혀진 겁니까, 근데? 아니, 재심 청구를 제가 4년 전에 했는데. 아, 재심을, 예. 예. 그 재심 청구를 4년 전에 했는데 그게 재심이 4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같다. 예. 예. 제가 고문님 과거 자서전 쓴 것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아, 예. 굉장히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때는 뭐 다들 고생할 때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그렇게 보십니까?
세월이 아직 흘러서? 완성 안 됐고, 예. 아직은 이제 완성 안 됐고,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좀 좋아졌죠. 경제 민주화는 어떤가요? 경제 민주화를 뭐 따로, 경제 민주화도 뭐 많이 좋아진 편 아니겠습니까? 예. 보시기 어떻습니까? 과거의 검찰, 지금의 검찰. 기득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바뀐 것 같진 않는데, 예. 여전히 정치 검찰 소리를 들으니까. 예. 예. 과거에 우리 잡아갈 때 검찰들이 다 정치 검찰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검찰은 뭐 검찰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전 세계에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랄까요? 권력이랄까요? 기소 독점, 기소 편의, 수사권 모두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걸 좀 힘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죠. 예. 네, 갖고 있는데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는 건데, 정당한 검찰권은 또 행사하게 해야 되니까. 예. 예. 지금 좀 검찰의 힘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럼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저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강론은 반대. 예, 검경 수사권은 원래 처음에 제가 옛날부터 경찰에게 가벼운 예를 들어서 3년 이하짜리의 범죄, 뭐 이런 가벼운 거는 경찰의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원래부터 경찰의 일부 지방자치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자 하는 게 제 주장이었으니까요. 예. 공수처 설치도 찬성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공수처 법을 발의를 했는데, 원래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공수처 법을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여당들이 너무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공수처를 만든다, 막 이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반대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또 예.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죠. 예. 지금도 또 야당이 반대하고 그런 실정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고모님 아직도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런 모습들.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전 정권의 정치 인사들을 잡아갈 때 하듯이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예. 일단 고소 고발을 내세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는 이제 피의자 소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속을 하는데, 일단 검찰로서는 뭐 10몇 건이나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야 수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안 하면 또 정치검찰 소리 들으니까. 예. 그럼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건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데 정권 눈치를 보면은 지금처럼 수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정권 눈치를 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정권 눈치라는 게 수사를 해도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수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때요? 지금 고모님 말씀은 결과는 그러면은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는데. 예.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흐지부지하면 진짜 짜고 친다 소리 듣겠습니까? 진짜 검찰이. 예. 예, 진짜 정치검찰이구나. 문재인 정권 하수인이구나. 이런 소리 들을 테니까. 이번에는 또 원체 여러 건이잖아요. 방대하잖아요. 한 건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털겠죠. 예. 예. 어느 쪽을 털어도 털죠. 이 이후에.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털고. 이 이후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니까. 예. 이제 범죄 유형이 다르니까. 조국
건과 관련된 거는 뭐 부인 건, 동생 건, 딸 건 여러 건이잖아요. 예. 그래 이거는 형사범죄니까 이건 뭐 철저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패스트트랙 그거는 국회 안에서 일어나 일종의 정치성 그 싸움이잖아요. 여야 싸움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여야가 다 뭐 검찰이 조사하지만 결국은 여야 다 그냥 불기소 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 권력에 또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건 이제 국회 그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한 범죄는 전에도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되게 그런 처벌을 안 했죠, 지금까지. 예. 그러면 정치검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예. 국회 입법부의 관계니까. 예. 오늘 이낙연 총리가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건 영역을 넘어선 일이다. 이렇게 작심하고 검찰을 비판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낙연 총리가 오버한 거예요. 예. 그야말로 검찰에다가 압력 넣는 거예요. 권력에 압력 넣는 거예요. 이게 총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 됩니까? 예. 검찰이 뭐 정치한다고 덤빕니까? 수사한다고 덤비지.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거지 정치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뜬금없이 이낙연 총리가 감이 없는 사람이지. 그 총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해야지. 예. 그거 완전히 권력에 압력 넣는 거지, 그거는. 예. 아마. 그게 뭐 총리 압력을 검찰이 뭐 받지도 않았겠지만은. 예.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좀 이례적이다.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나오는 그 순간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딸의 뭐 표창장 때문에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이거 너무 이례적으로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같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갈 때 수사한 걸로 말하면 지금 조국 후보는 12번도 더 잡아갔어야 돼요. 예. 그건 아주 그야말로 검찰이 아주 재판에 판결도 덜 끝난 그 사건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형 권력이 오만한 거예요. 문재인 권력이 너무 오만 방자한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근데 조국 후보자는 지금 본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가족 문제이지. 그게 다 본인과 관련된 문제지. 그게 왜 가족 문제입니까? 아니, 본인의 비리가 드러나야 본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다 본인이 비리잖아요. 본인이 비리다. 말한 게 있잖아요. 예. 본인이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말은 자유롭게 하고 밥은 공정하다. 밥은 공정하게. 이게 조국 철학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조국은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고 밥은 공정하게 하는데 자기 딸이 혼자서 6번이나 8번이나 자금을 독식하는 건 그건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버지가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다 아버지 보고 한 거니까. 그게. 그잖아요. 그게 간접 뇌물이잖아요. 내로남불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불법적으로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조국이가 뭐 돈을 받아야 돼 줬다는 게 아니고 조국을 보고 조국 딸의 자금을 줬다 그러면 결국은 조국에게 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지. 예. 아까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털듯이 털었으면 12번 더 구속됐다, 조국 후보자가. 그럼요. 벌써 구속됐죠. 그건 고문이 생각했을 때 MB는 죄가 없다. 그런데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죠. 왜냐하면 2심 재판들 지켜보니까 지금 당장 그저께 재판한 것도 검찰이 지금 완전히 증거가 없어져갖고 몰려갖고 지금 2심 재판이 진전이 안 되잖아요. 검찰이 기소한 거하고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진짜 재판 2심 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진전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죄가 없다고 정치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수처 설치 문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안 보셨죠? 그거 봤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수처법을 발의할 때는 그야말로 권력의 무소불위를 없애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는
뭐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 장관, 뭐 장군, 뭐 대통령 친인척 이렇게 다 그 기소권을 줘야 되는데 거기 올라간 거 보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친인척은 뺐잖아요 거기서. 예. 그건 진짜 핵심 고위공직자들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기소에서. 예. 그건 검찰이 정권이 권력이 입맛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죠. 자다에 반대하는 것도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당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예.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2일, 3일 날 원래 여당과 합의를 해서 청문회 하기로 했다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는 문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청문회가 무산됐다가 지금 6일 날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였다. 전략적 실패였다. 여당과 협상이.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모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도 그렇게 봅니다. 전략적 실패다. 원내대표가 전략적 실패고 전략이 없는 사람이죠. 갈팡질팡 하는 거죠, 갈팡질팡. 그러니까, 예를 가족 세담을 양보하니까 하자 이랬잖아요. 그럼 그걸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여당에게도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여당이라고 해서 야당이 말하면 무조건 다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여당하고 협상할 때 여당이 이걸 갖고 소화할 시간을 줘야 되고 여당도 야당에게 협상안을 제안할 때 야당이 이걸 걸러야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박영우 원내대표는 뭐든지 자기 혼자 다 해버리잖아요. 그 총을 거치지 않고 뭐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불쑥불쑥 기자회견하고 자기 혼자 증인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니까 당이 완전히 이게 그야말로 이게 갈팡질팡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좋은 점 하지 그랬어요. 좋은 점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 조언을 하나만 원내대표 할 정도면 국회의원이 벌써 4선인가 3선인가 그러잖아요. 저도 원내대표를 2번 해봤지만은 원내대표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먼저 원내대표 단의 논의를 거쳐서 총회 논의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으로 그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당이 그걸 힘있게 받아들이지. 지금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하는 건 다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 의견을 취급해버리니까 여당이 아주 우습게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전략적 실패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 잘못한 거죠. 저렇게 하면 원내대표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당 아주 망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장애투쟁 또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해요? 뭐 10일날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애투쟁 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지금 또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나갔는데 이번에 또 나가는 거는 또 나가려는 거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당 안에서 그야말로 원내 대표가 대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벌려주는 건데 이 지금 한국당 장외투쟁도 무대포로 하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당원들을 모아놓고 그냥 당원들 모으는 거야 얼마든지 좋아요. 뭐 제일 야당에게 각 당에 각 지구당에 몇 명씩 오락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이죠. 거기도 손 흔들고 소리 질러 봐야 지금까지 1, 2차 장외투쟁한 결과가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힘으로 원내에서 협상을 해갖고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명분도 신뢰도 다 잃고 장외투쟁을 해봤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 이외에는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런 장외투쟁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뭔가 장외투쟁을 하면 여당이 겁을 내야지. 아이고 저 야당 장외투쟁 세게 하니까 우리가 뭐 양보하자든지 저거는 받아주다든지 뭐 이렇게 여당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야당이 아무리 장외투쟁 해봤자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건 장외투쟁 실패죠. 지금 이재호 고문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좀 강하게 좀 비판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선 체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내년 총선 자유한국당 성적이 어떨까요? 그렇지. 지금까지 아직 뭐 고비가 몇 개 더 남았으니까요. 아직 지금으로는 이제 패스트 트랙을 올라간 선거법이 어떻게 결말에 지어질지도 봐야 되고 만약에 저 선거법이 통과되는 데 따라서 정치 지형이 바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내년 선거를 가름하지 지금은 여나 지금으로서는 가름할 수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지켜보면서 예. 중간중간에 인터뷰 요청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맨날 센소리만 해갖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재호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해보니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하기 전에 잠깐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문자까지 올 정도로 생각보다 이번 폭풍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4시, 오후 4시에 발표된 예보에서도 태풍이 좀 강해졌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상태고요. 밤사이 타이완 부근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좀 발달을 했습니다. 예. 북상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그렇죠. 예. 이번 태풍 진로 혹은 태풍의 크기가 곰파스나 뿌라삐룬과 비슷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태풍 진로를 봤을 때 2010년의 태풍 곤파스 그리고 2000년 태풍 뿌라삐룬하고 좀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해를 따라서 이동하는 태풍이 대부분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좀 컸는데 뿌라삐룬 때는 전남 흑산도에 초속 58.3m의 폭풍이 관측이 됐고 곤파스 때는 전남 홍도에서 초속 52.4m의 순간 돌풍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태풍 링링이 곤파스와 뿌라삐룬보다 서해안에 더 근접해서 움직이는 데다가 세력이 더 강합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 링링이 아마 과거 두 태풍의 강풍 기록을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비도 많이 동반합니까? 네, 비도 많이 내리긴 합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로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중부지방,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여기에 150mm 이상의 비가 또 동반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그런데 지금 김수현 캐스터 소개를 안 했네요. 네, 그랬나요? 예, YTN 김수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대 고비는 언제가 될까요? 일단 최대 고비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되겠고 토요일 오후부터 밤까지가 중부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8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때쯤에서는 좀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토요일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가 좀 강한 시간이라 제가 인천에 직접 나가서 좀 날씨를 전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좀 조심할 지역입니까? 아무래도 서해안 쪽이 무조건 좀 강하고 지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초속 40에서 50m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분다는 예보가 있어요. 이 정도면 달리는 연차가 넘어지고 나무가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히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길거리 다니면서도 간판 같은 거 이렇게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부딪힐 수 있으니까. 입간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철사 같은 거를 묶어서 자전거 자물쇠도 많고 그런 거를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건물 내에 두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방향을 바꿔서 딴 쪽으로 갈 확률은 없습니까? 태풍이? 태풍이 사실 계속 진로를 좀 유동적으로 좀 바꾸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서해안 쪽으로 좀 붙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일단은 예전 초반에 좀 발표됐던 것보다 상륙 지점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북한 쪽으로 좀 더 올라가긴 했으나 일단 태풍의 외력이 원체 강하고 또 서해안에 붙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 피해는 무조건 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죠. 오면서 북상하면서 약해질 가능성은 없네요. 아까 더 세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가을 태풍이 왜 여름 태풍보다 더 셀까라는 거에 좀 궁금해했는데 우리가 따졌을 때 여름이 제일 덥잖아요. 근데 해수면은 가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이 강한 그 열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받아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조금은 약해질 수 있으나 지금은 매우 강인데 강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것조차도 강하다? 예. 북한을 관통하면서 빠져나갑니까?
북한을 이제 동서로 이게 황해도 부근으로 올라가서 동서로 이렇게 갈라서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북한이 우리보다 더 많은 피해 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북한 쪽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올 게 예상됐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간판이나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들여놓으시면 좋고, 말이 많잖아요. 집에서 창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많은데 뭐 가장 테이프 붙이냐 네. 중요한 거 테이프를 X자를 붙이는 건 깨졌을 때 이제 파편이 좀 튀기지 않아서 피해를 막는다는 건데 중요한 건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문 틈이 이게 흔들리면 그때 창문이 깨지기 때문에 문 틈에 신문지나 휴지 같은 걸 좀 넣어주시고 문 틀과 유리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집에 아마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 유리와 틀이 흔들리는 집들이 좀 있거든요. 그곳에 테이프를 붙여서 1차적으로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자를 붙이시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오늘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평소 우리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을 법한 일,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긴 어려운 일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이 자리에서 후기를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가 만나서 진행하는 콜라보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YTN 플러스의 김성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예, YTN 플러스에서 어떻게 막내 기자입니까? 막내는 아니고 저희 5명 중에 제가 4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유일한 남자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출연했었던 기자들이 지금 다 와서 지금 밖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 또 응원을 해준다고 저 후배랑 선배들께서 다 와서 너무 좀 누나들이 다 와 있어서 왜 와 있나 싶었더니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가서 일 보세요 그냥. 아닙니다. 감사해서 너무 함께 있으면은 또 힘이 납니까? 네, 힘이 됩니다. 그래요. 자,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그 앞에서 다른 기자들이 잘하고 왔거든요.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임종체험 취재 후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임종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임종체험. 네. 예. 이거 기획을 왜 한 겁니까? 임종체험을 해봐야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사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마지막 순간에 조금이라도 후회가 적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기회도 적고 시간도 적고 그래서 임종 체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획하고 취재를 했다는 이유는 다른 어느 곳에서 이런 게 있었나 보죠. 미리 임종 체험한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그 기존에 예능 같은 곳에서 연예인분들이 사실 많이 체험하는 게 이제 TV를 통해서 나가기도 했고요. 뭐 보도를 통해서도 몇 군데 이제 나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종체험? 임종체험 이제 사실 제가 특정 업체 이름을 이 방송 중에 조금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인터넷에 임종체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각종 예능 등에서 그 연예인분들이 체험을 하고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시면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체험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다 이렇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네.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방법 체험 방법. 전체적인 과정은 한 2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우선 도착해서 그 영정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예. 네. 죽음에 관련된 강의 같은 거를 듣고 뭐 짧은 다큐멘터리도 이제 시청을 하고요. 그리고 입관 체험을 이제 하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입관 체험을 하는 곳에서 짧은 명상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요. 유언장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몇 분이 돌아가면서 유언장을 낭독하고 준비된 수의를 입습니다. 그 수의를 입고 이제 관에 들어가서 그 관 뚜껑이 실제로 이렇게 닫히고요. 한 10분 정도 입관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 임종 체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 기자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까? 네, 유언장을 작성해서 제가 오늘 실제로 이렇게 혹시 작가님께서 궁금해하실까봐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민할 시간도 이제 많지 않고 적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오히려 더 후회만 남은 것 같다. 삶이 힘들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떠나려고 하니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나 싶었다. 이런 내용인데 나는 이제 간다. 뭐 어떻게 보겠으면 좋겠다. 사랑했던 이에게 더 표현하지 못하고 죄 지은 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근데 이거 유언장 작성하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셨다고? 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유언장 적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되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 내용이 실제로 뭐 재산 분할 같은 걸 부탁하거나 뭐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의 뭐 화장이나 수목장을 부탁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어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제 많이 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김 기자는 장례 방법은 화장, 매장, 가족 결정 중에 가족 결정을 택했네요. 네, 저는 가족들이 저의 마지막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유서 마지막은 이제 정말 안녕. 네, 이제 정말 안녕. 네.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정말 이제 안녕 다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과거의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네, 그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삶이 뭐 하루든 10년이든 그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 그랬는데 누가 제일 떠올리던가요? 이게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대상 중에? 아무래도 가족들이 제일 많이 그렇고 뭐 친구들도 많이 떠올랐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도 많이 떠올랐고 사실 가족이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이번에 임종 체험을 하고 나서 가족의 중요성을 더 느꼈겠네요. 네, 가족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족이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조금 더 효도를 하고 더 나은 자녀가 돼야겠다. 이런. 근데 우리 뭐 군대 갈 때 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네. 가족한테 살아야겠다. 근데 제대하면 바로 잊어먹더라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셨어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걸 왜 하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면서 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죽을 거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수의를 입는다거나 관에 들어간다는 거나 그거는 정말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거 미리 체험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수의 같은 경우에도 뭐 작가님도 혹시 수의를 입어보셨었나요? 왜 입어봅니까? 그렇죠. 입을 일이 없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수의를 처음 입어봤는데요. 수의에는 그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으니까 그 저희가 흔히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 피부로 이렇게 와닿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의지랑 무관하게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이 삶의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서 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관에 들어갔을 때 진짜 뭐 눈물만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요. 정말로
입관하고 나서 죽음이 진짜 무섭고 두렵고 슬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으면서 너무 무서운데 그 10분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아 누구나 죽는 거고 나도 결국에 죽는구나.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평온함이 좀 찾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그 흔히 얘기하는 겨자씨만큼 작았던 평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커지면서 마음속에 안정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관에 들어가면 그 뚜껑도 닫는다고 하던데. 네네네. 빛은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네, 빛도 안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경도 의미가 없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도 너무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아 진짜 죽으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답하진 않았어요, 10분 동안? 답답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고 근데 사실 답답한 것보다 좀 무서운 감정이 더 처음에는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영정사진 어때? 본인의 영정사진을 본인이 직접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영정사진 내 생애 마지막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그래도 오늘 작가님께서 여쭤보실 것 같아요. 제가 영정사진 찍은 것도 들고 왔는데 이게 그 사진을 촬영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작가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이 보통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장소니까 사진만큼은 오히려 되게 밝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사진으로 찍어야 된다. 지금 굉장히 해맑게 찍었네요? 네. 웃으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해맑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이제 띠면서 찍었는데 사실 취업이나 여권 같은 용도로 증명사진을 저희가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동안 찍었던 그런 증명사진은 어떤 시작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영정사진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진이라서 조금 더 그 느낌이 더 묘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라디오 부스 밖에 MBC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견학을 왔네요. 아 그렇군요. MBC 아카데미 수강생들이면 MBC로 견학을 가지 왜 YTN으로 왔었을까? 아, 제가 보고 싶어서.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훌륭한 진행자니까요. 네, 그럼요. 아까 영정사진 얘기도 했고, 그런데 많이 울었다 했잖아요. 네네. 이 체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운다고 그러는데. 네, 정말 다들 많이 우시고요. 저는 안 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면. 작가님은 왜 안 우실 것 같으세요? 성격상. 아, 성격상.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실제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초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본인 아쉬움도 있을 테고, 혹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거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임종체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체험하시는 분들? 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체험했던 업체 기준으로 한 580회차 정도 진행됐다고 하고요. 580회차? 네네.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한 2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실제로 체험을 갔었을 때 사실 체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연령도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요. 세대 성별 그런 거 초월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왔었는데요. 관계자분 말에 따르면 20대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요새 조금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어른이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임종 체험하러 온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혹시 해봤습니까? 아, 네네.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당연히 여쭤봤는데, 보통 되게 이제 TV나 인터넷에서 보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다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무언가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인터뷰 한 분들 중에 특히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신데, 그 2분이 왜 기억에 남냐 하면, 유언장을 낭독하는 시간에 좀 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유언장을 낭독하셔서, 혹시 괜찮으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그래요. 분들의 유언장. 짧게. 대신,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서는 더욱 너그러운 아빠가 되어주마. 아빠의 장기 중 눈, 간, 콩팥 등 좋은 상태의 장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혹 연명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간답게 품위 있게 가고 싶은 아빠의 심정을 헤아려다오. 네, 뭐 이런 그 진짜 본인의 딸에게 전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유언장 낭독을 이렇게 듣는데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게 됐습니다. 우리 담당 PD도 이걸 해봤다네요. 아, 네네네. 네, 해봤는데 조문객으로 네. 자기 남편이 와서 PD 유언장 읽고 엄청 울었다고 하던데. 네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비웃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부가 가서 함께 이렇게 체험하면. 네. 이렇게 서로 사랑도 새롭게 싹 트고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연인이나 가족이나 그러면은 서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체험하러 오셨던 분 중에 어떤 한 40대 여성분께서는 그 남편이 없으신데 아이 3명과 함께 1억 원의 빚을 지고 이제 살아가시다가 스스로 진짜 목숨을 끊을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죽음이 얼마나 뭐 두려울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곳에 오셨다가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과정 중에 내가 떠나면 나 없이 그 남겨질 새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안 좋은 마음을 접으셨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래요. 네. 가족이 다시 한번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김 기자, 만일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면 뭘 하고 싶어요? 일단 가족과 함께 당연히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뭐 사랑하고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손편지나 영상 편지 해가지고 인사를 조금 대신 전하고 싶은데요. 혹시 뭐 작가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뭘요? 오늘 마지막 날이면. 놀 겁니다. 네.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네. 그래요.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 댓글 반응은 어땠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SNS 상에서 조금 유독 화제가 됐었는데요. 체험을 일단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 메일을 이제 주신 분들도 꽤 독자분들이 한 2-3분 정도 계셨고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뭐 정확한 이제 위치나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뭐 후회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잠깐이나마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인 것 같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에 나온 경험 있어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인데 굉장히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그 누나 기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 다 와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